우리 예전에 호칭어하고 지칭어 배웠었잖아요. 그죠? 가족관계 호칭어. 추석 때를 맞아서 여성가족부에서 호칭어를 바꿨어요. 우리가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형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버님,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남동생. 남동생은 기혼이면 서방님, 미혼이면 도련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바꿨어요, 여러분. 남편의 남동생은 그냥 누구누구 씨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아내의 언니는 이제 처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처형. 그럼 이제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근데 누구누구 씨. 남동생 처남이잖아요, 그죠? 역시 누구누구 씨로 이렇게 다 바꿨어요. 마찬가지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도 누구누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편의 왜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왜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지? 그죠? 지금이 무슨 뭐 봉건사회도 아닌데, 그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구누구 씨라고 바꾼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제 생각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해요. 여러분, 남편의 남동생이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나보다 더 연상일 수 있겠죠, 그죠? 남편의 남동생이 나보다 여자 입장에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잖아.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면. 근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의 남동생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게 가능할까? 내가 28살이고 남편은 뭐 한 32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4살 차이 뭐 딱 좋다고 하잖아. 그죠? 제가 32살에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28에 결혼했거든. 근데 딱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4살 차이가 좋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내 동생이 지금 저하고 3살 차이 나니까 29살이거든. 그러면 집사람이 자기도 나이 많은 남편의 동생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요런 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긴 해. 아마 처음엔 조금 어색하긴 할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다 뭐 나이 차이가 많아도 다 이름 부르니까. 그죠? 그게 또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쵸? 예. 하여튼 뭐 반대 의견도 많고 찬성 의견도 많습니다. 추석이 돼서 호칭어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뭐 스트레스가 많고 자존감도 낮아진다고 해서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바꿔서 여자분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저는 뭐 바꾸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도련님 아니고 누구누구 쉬면 어때, 그렇죠? 자, 독서의 이해 이제 할 건데
읽기입니다. 이제 읽기. 아까는 쓰기 했고.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 있어요. 로빈슨이 제창한 SQ3R 기법이라고 하죠. 자, SQ는 서베이, 그러니까 훑어보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다? 훑어보기. 즉, 목차를 통해서,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서 글의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여러분? 퀘스천이라고 해서 질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나 제목을 보면서 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하기까지는, SQ까지는 사실은 읽기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준비 단계죠, 그죠? 읽기 실제적 읽기는 전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3R, 리드입니다, 리드. 읽기. 이게 이제 읽는 단계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읽는 단계에서는 앞에 질문하기 단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읽기 단계. 그 다음에 읽은 후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읽기 후 단계. 읽기 후 단계. 자, 뭐 한다, 여러분? 읽은 다음에 뭐 한다? 리사이트. 되새기기. 그 다음에 리뷰, 다시 보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읽기의 효과가 높아지더라. 자, 이게 이제 SQ3R, 즉 독서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자, 읽기의 여러 가지 방법. 음독, 자,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고요. 묵독은 눈으로 조용히 읽는 방법. 정독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가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정독. 이렇게 숲이 있고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숲만 보고 나무만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나무만 보고 또 숲을 못 보는 것도 안 되겠죠, 그죠? 정독의 장점은 정밀하게 읽어서 자세히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정밀하게 읽다 보면 전체를 놓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독하면서, 그러니까 정밀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읽는 것도 필요해요. 반면 통독은 전체를 이렇게, 그쵸? 예. 전체를 가볍게 읽는 것을 통독이라고 해요. 근데 통독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를 가볍게 읽다 보니까 뭐는 숲은 보지만 하나하나의 뭐는 놓칠 수 있다? 나무는 이제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독과 정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박이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박이정. 박은 넓을 박자입니다, 여러분. 넓을 박자. 그래서 넓으나 박이정은 이게 순접이야, 순접. 넓으면서 정밀하다. 그게 박이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독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넓으면서 정밀하게. 즉, 뭐도 보고, 산도 보고, 또 뭐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나무도, 그쵸? 숲도 보고, 나무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뭐라고? 박이정. 반면, 박이부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박이부정.
이 박이 부정은 뭐겠어요, 그럼? 넓으나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정밀하지 못하다. 즉 숲만 보고 뭐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나무는 보지 못한다. 그를 박이 부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독서는 박이 부정이 아니라 박이 정, 또는 정이 부박이 아니라, 이 반대 정이 부박하면 뭐가 돼요? 정이 부박. 정이 부박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밀하나 넓지는 못하다. 그죠? 예, 정이 부박. 정이 부박, 즉 정밀하나 넓지 못하다. 요걸 합한 것이, 그래서 요걸 합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박이정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독과 통독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죠? 속독은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다독, 많은 내용을 읽는 것을 말하죠. 수불석권,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즉 책에서 뭘 놓지 아니한다? 손을 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늘 책을 읽고, 그죠? 예. 다닌다. 또 위편삼절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편삼절.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이야. 그죠? 위편삼절. 다독.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많이 읽고 또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발췌독,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색독, 글귀나 문장을 읽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독서의 목적과 의의입니다. 독서의 목적, 정보와 지식의 획득, 문학적 감동과 쾌락, 삶의 지혜 획득입니다. 이 독서의 목적을 정하고 책을 읽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독서의 목적을 알아야만 어떤 종류의 글을 읽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의 획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보 전달적인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문학적 감동과 쾌락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문학적인 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획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논설적인 글이나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독서의 의의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감동, 쾌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다. 또 사고력을 신장시켜 줍니다. 또 원만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독서의 의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습득된 구조화된 지식,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독자의 머릿속에 구조화된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스키마라고 합니다. 초학자의 독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학자, 학문을 처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초학자의 독서 자세는 독서 100편 의자 현이다라고 해요.
독서 100편 의자 현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1. 자, 책 읽기를, 독서, 책 읽기를. 3. 자, 100번에 걸쳐, 편자가 두루 편자야. 두루 하면. 책 읽기를 100번에 걸쳐 두루 하면, 이게 뜻 의자입니다. 자, 그 뜻이, 이건 스스로 자자죠, 그쵸? 예, 그 뜻이 저절로. 이게 볼견자이기도 하지만 나타날 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나타날 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뜻이 스스로 저절로 7. 뭐 한다 그러면 나타난다. 책 읽기를 100번에 걸쳐 두루 하면 나중에는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모르면 100번까지 읽어봐라. 100번을 읽게 되면 나중에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 100편 의자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독서 비결이에요. 맹자의 독서 비결. 맹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의 역지란 말씀하셨어요. 이의 역지. 자, 이의 역지입니다. 즉 유의자가 뜻 의자입니다. 1. 내 뜻으로써. 내 뜻으로. 이게 써의자예요. 써의자. 내 뜻으로 써. 내 뜻으로써. 자, 이 뜻 지자입니다. 상대방의 뜻입니다. 상대방 뜻. 그러니까 글쓴이의 뜻이겠죠. 상대방의 뜻을, 이게 거스를 역자. 거슬러 구한다. 즉 내 뜻으로 상대의 뜻을 거슬러 구한다. 이게 이의 역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바로 배경지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상대의 뜻, 즉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쓰기의 생각을 거슬러 구한다는 건 뭐야?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게 맹자의 독서 비결입니다. 그래서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많지 않으면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독서 100편 의자현을 해서 이런 자세로 책을 읽어서 뭘 쌓고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배경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어떤 자세로 책을 읽는다 여러분? 이의 역지. 그렇죠? 그렇게 자 나의 쌓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선 독서 100편 의자현, 후 이의 역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모형이 있어요, 여러분. 독서 모형. 얘는 상향식 독서 모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향식 독서 모형이 있어요. 상향식 독서 모형은 먼저 자 문자를 읽습니다. 문자를 읽어요. 그 다음에 글자죠, 글자. 네,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글을 읽는 거지, 그렇지? 글을 읽고, 그래서 뭘 파악하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그게 상향식 독서 모형입니다. 자, 근데 수능시험 보신 분들 아마 충분히 경험했을 거야. 수능시험 우리가 수능시험에 그 과학지문이 한 5문제 출제가 돼요. 과학지문, 그죠? 과학지문,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이런 거, 생물 막 이런 거죠. 글자 읽었어요. 문장도 읽었어. 글 전체 다 읽었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 틀려. 실제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이 다 이거 못 읽어요, 여러분. 과학지문은요, 문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못 읽어. 뭐가 부족하지, 그 학생들은? 그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읽어도 읽은 게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상향식 독서 모형은 어디에만 가능해? 단편적인 글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고차원적인 글 읽기는 불가능해, 이거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무슨 모형이야? 하향식 독서 모형이죠. 즉, 독서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향식 독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과 학생들은요, 그 어려운 지문을 읽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보고 풀어요. 읽지도 않고. 어떻게 풀어? 그 학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의미를 제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과 학생들은. 그게 하향식 독서 모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럼 자, 배경 지식은 그냥 쌓여? 뭘 해야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야? 상향식 독서를 해야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두 개를 합하는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초기에는 뭐가 돼야 돼? 독서 백편 의자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상향식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배경 지식을 쌓은 후에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합하는 어떤 독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상호 작용 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자, 독서와 관계된 한자 성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우충동. 이 한이 땀 한자입니다. 소가 땀을 흘리고 끌어야 할 만큼의 책. 그 다음에 충은 가득할 충자야. 동은 마루 동자. 마루에 쌓아두면 가득 찰 만큼의 책. 그것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한다는 뜻이야. 이 석자가 풀석자야, 풀석자. 자, 그래서 권자는 채권자고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한다.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는 수, 모름지기. 독, 읽어야 한다. 오거서, 5 수레의 책을.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책 읽기는 100번에 걸쳐 두루 하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 다음 일일 부독서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뜻이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중자유천종속이라, 책 속에는 1000가지 곡식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돈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기의 이해까지 했고요. 자, 3 여러 가지 글 보시겠습니다.
제1절 설득 논증하는 글입니다. 논설문. 논설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이론적으로 밝혀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쓴 글을 말합니다. 자, 논설문에 3요소가 있습니다. 명제, 논거, 그리고 추론입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명제는 논설문에서의 주제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사실명제. 어떤 문제에 대한 진위 판단을 언어로 서술한 명제를 말합니다. 정책명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언어로 서술한 것을 말합니다. 자, 주로 무엇 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진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가치명제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등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명제. 예컨대 홍길동전은 명작이다. 거기 명작이다에는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치 명제라고 해요. 자, 논거입니다. 명제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말합니다. 먼저 통계 수치, 실험 결과처럼 객관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인 자료 등을 사실 논거라고 하고 주로 예시의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과 유사한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논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소견 논거입니다. 주로 인용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도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선험 논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론입니다. 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타당한 전개 과정을 말합니다. 귀납법. 자,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특수한 사실이 타당함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3단 논법이 대표적입니다. 변증법. 모순되는 두 개념과 그 모순점을 부각시켜 보다 고차원적인 제3의 개념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정반 합의 방식입니다. 유추. 유비추리의 준말입니다. 두 사물 간 공통점에 비추어 특수한 사례에도 그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논설문의 구성입니다.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하는데요. 자, 본론이 둘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 승, 전결 4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론, 글의 도입 부분으로 글을 쓰는 동기, 목적, 그리고 주제와 관계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본론, 논설문의 중심 부분으로 주장 전개, 견해 서술, 논거 제시, 해결 방안 제시, 논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결론. 본론의 논술을 근거로 단정을 내리거나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요약, 정리, 그리고 새로운 전망과 과제 제시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논설문은 명제가 명료해야 합니다. 또 명제가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돼요. 다음, 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또 추론이 논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또 용어가 정확해야 합니다. 자, 논설문의 독해 요령,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해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논설문에는 객관적인 사실도 있지만 주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의견을 정확하게 구별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설득 논증하는 글의 독해. 첫 번째, 이기백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입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 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거기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이거 구한말 애국지사였던 최익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견 논거라고 합니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 싶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뭘 얘기했습니까? 서양화된 우리 문화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논설문을 읽을 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필자의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필자가 서양화된 우리 문화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나 입장은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자가 서양화된 우리 문화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필자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어떤 그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죠 여러분? 예.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즉 모든 것이 서양화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그러니까 남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배타주의나 또는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 또는 국수적인 사람, 즉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서양화된 우리 문화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 비난이겠죠. 그렇죠?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통을 말하는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논제, 즉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죠?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즉 전통의 본질과 전통의 계승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인데 서론에서 뭘 얘기했다고 여러분? 자, 문제 제기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 제기했지? 전통을 말하는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 일인가? 그지? 전통이 비난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지. 왜? 앞에서 상황을 지시죠. 상황. 어떤 상황? 모든 것이 서양화되어 있어서, 그죠? 우리 문화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서양화된 현실 때문에 우리 걸 얘기하면 국수적인 사람, 그죠? 또 배타적인 사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전통이 정말 비난받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뭘 알아보자, 여러분? 자, 핵심 논제. 자, 여러분. 봐봐. 호랑이가 정말 무서운 동물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호랑이가 정말 무서운지, 그죠? 호랑이의 뭘 알아봐야 돼, 여러분? 호랑이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전통이 비난받을 일인가?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알아보자, 여러분? 전통의 본질을 파악해보자. 두 번째, 지금까지 계승된 전통을 한번 살펴보자. 전통의 계승 사례들을 한번 고찰해보자. 호랑이가 무서운지 알려면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자. 또 호랑이가 정말 무섭게 행동한 어떤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만약 정말 호랑이가 무섭다면, 정말 호랑이가 무섭다라고 한다면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 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전통의 본질을 살펴봐서
또 현재까지 계승된 전통을 살펴봐서 전통이 정말 비난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전통 비난받아야지, 그치? 그죠, 여러분? 근데 전통의 본질과 전통의 계승 사례를 살펴봤더니 절대 전통이 보수적이거나 국수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전통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겠지,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론하기, 우리 비문학 독해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 추론하기에서 뭘 배웠어, 여러분? 앞의 내용을 보면 뒤의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논제가 뭐래? 논제가 두 개잖아. 전통이 비난받을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의 본질과 전통의 계승을 살펴보자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럼 본론을 딱 두 가지야. 추론해봐. 본론은 당연히 뭐가 와야 돼? 이거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본론 1. 그죠? 본론 1에서는 뭐 얘기하겠어? 본론 1에서는 전통의 뭘 살펴봐야 돼? 본질을 살펴봐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 근데 본론 2에서 뭐가 와야 돼? 전통의 계승을 살펴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결론 가서 이제 이거 왜 살펴봤어? 전통의 본질, 그죠? 지금까지 계승된 전통의 사례 이거 왜 살펴봤어? 뭐 알아보려고? 전통이 정말 비난받을 일인가 알아보려고. 그럼 이제 결론에서 뭐가 오면 돼? 이거 살펴보고 나서 그럼 이제 전통은 이거 본질하고 계승 살펴보면 전통이 정말 국수적인지 배타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결론에서 전통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죠? 비난받아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전통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그죠? 네. 뭘 살펴보면? 전통의 본질과 전통의 개성을 살펴보면. 이런 걸 우리가 추론적 독서라고 그래요. 앞에 부분만 봐도 뒤의 내용 알 수 있잖아, 그죠?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전통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통의 본질. 열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 영종조시대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 외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관기서를 따르고, 자, 폐관기서, 여러분 고려시대 문학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폐관기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민가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은 책이 폐관기서입니다. 민가의 소문. 고문은 뭐야, 그럼 고문은? 고문은 중국에 이름난 책, 중국에 이름난 글. 그러면은, 자, 연암 박지원은요, 여러분, 어떤 문학관을 가졌냐면, 내가 조선 사람인데, 아니, 왜 중국에 이름난 문장을 베껴다 써야 되지? 그건 우리 문학이 아니잖아. 나는 차라리 민가에 떠도는 백성의 말과 글을 가지고 글을 쓰겠어.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체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잖아. 연암 박지원은 뭘 따랐다? 폐관기서. 그러니까 민가에 하찮은 수준의 글이나 말을 흉내낼 뿐 고문, 중국의 문장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여 엄청난,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게 그 정조의 문체반정입니다. 문체반정. 폐관기서의 문체를 뭘로 바꾸자, 여러분? 고문의 문체로 바꾸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그 촛불에 타버릴 뻔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 연암 박지원의 후손이 그 열하일기하고 방경각 외전 몇 작품들을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제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냥 다 불에 태워질 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러분.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한 거야? 고문파를 쫓아갔어? 아니면 고문파에 대한
그 반항으로 자신만의 문학을 건설했어. 고문파를 쫓아가지 않고 고문파에 대한 반항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학을 건설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재 우리가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고문파에서 찾고 있어요? 아니면 연암의 문학에서 찾고 있어요? 연암의 문학이 우리 문학의 전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민족문화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세요, 여러분. 폐관기설을 따르고 고문파를 쫓아가지 않았다. 이건 당시의 평가고, 오늘날에는 고문파를 쫓아가지 않고 폐관기설, 그러니까 독자적인 뭘 이루었다, 여러분? 독자적인 문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연암 박지원의 독자적인 문체를 우리 문학의 전통이라고 보고, 당시에 이름난 문장, 중국의 명문을 쫓아갔던 고문파를 우리는 뭐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문학의 전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죠? 그럼 여기서 전통 해명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전통은 옛 것을 묵묵히, 그죠? 쫓아가는 것이 전통이야? 아니면 과거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독자적인 것을 이룩하는 것이 전통이야. 연암 박지원의 문학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거의 것이 잘못됐으면 그걸 무조건 답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이룩하는 것이 전통임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전통의 본질 첫 번째, 연암의 사례를 통해서 전통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옛 것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치? 즉, 옛 것의 답습이다, 이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전통은 옛 것의 답습이 아니야, 알겠어요? 자, 전통의 본질.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삶의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 전통은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좀 더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자,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한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 창조와 관계없는 것을 우리 문화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통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을 인습과 유물하고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입니다. 전통, 인습, 유물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지, 여러분? 모두 과거에서 뭐 한 거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전통과 인습과 유물은 다른 점도 있죠. 차이점, 대조입니다. 대조. 자, 거기 보세요. 인습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 중에서 뭐 해야 할 것? 오케이. 그죠? 계승해야 할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습은 뭐 할 거죠,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유물도 그죠? 계승해야 할 것이죠. 과거에서 이어준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자, 그러면은 전통은 왜 계승해야 하고 인습은 왜 버려야 할 것이죠, 여러분? 자, 거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된대. 그러니까 전통은 현재의 문화 창조에, 그죠? 그러니까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창조성이 있어야 돼. 현재성과 창조성이 있는 것이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어온 것 중에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통은 현재성과 창조성이 있고 이게 있어. 반면 인습은 그럼 뭐가 없겠어요 여러분? 현재성이 없겠지. 그치? 그죠?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도 없겠지. 그럼 인습이 되는 거겠지.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조혼풍습, 조혼제도, 그죠? 조혼제도, 그리고 장자중심, 가족문화, 이런 거 과거에서 이어온 것이 맞잖아. 그치?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재성이 있어? 이게? 현재의 문화창조와 관계가 돼? 장자중심 가족문화가 좋은 제도가 좋은 풍습이 현재의 문화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없잖아. 그쵸? 현재의 문화창조에 전혀 기여를 못해.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인습이지. 이거 인습.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물은 여러분 계승 하고 이건 이제 보존시켜야 할 것이야. 왜? 이건 유물은 뭐야 여러분? 물건이잖아. 물건. 그렇죠? 이건 물건만을 말하는 거야. 물건. 그러니까 얘는 보존시켜야 돼. 보존. 그죠? 보존. 그래서 이 창조적 정신, 얘는 정신, 전통은 정신이고 여러분. 그죠? 얘는 정신이고 얘는 뭐라고 여러분? 물건이라고. 이거 다르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이야. 보존해야 돼. 보존. 얘는 보존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유물과도 다르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통의 본질이 나왔네. 본질이 나왔어요. 전통은 과거에서 이어져 온 것 중에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고리타분해. 낡았어. 국수적이야. 배타주의적이야 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 없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 봐봐, 자, 과거에서 이어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는 버려버려. 인습이라고 버려버린단 말이야. 반면 과거에서 이어오지 않았어도 그것이 뭘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전통이,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은 결코 국수주의적이거나 배타주의적이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전통의 본질을 살펴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본론 2야. 우리 책에는 본론 2가 없어. 본론 2, 전통의 계승 사례야.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세종의 훈민정음 오늘날 전통이라고 평가돼요? 평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세종의 훈민정음은 옛것, 즉 그 당시에 한자라고 하는 그 당시 문자의 전통을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 안 따라갔지. 그치? 만약 그 당시 문자의 전통인 한자를 따라갔으면 한글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당시의 문자라는, 그 당시의 전통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전통, 새로운 것을 창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원효의 불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원효는 그 당시의 불교, 원효 이전의 불교는 귀족 중심 불교였어요. 특권층을 위한 종교. 근데 원효는 그 당시 이 불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민중 중심 불교를 창시한 거야. 그러면 원효도 기존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그죠? 민중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모든 이에게 돌려준 사람이 원효란 말이야. 그 다음 김홍도의 그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인물화나 산수화만 그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임금의 그 어상을 그리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양반들의 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얼굴을 그리는 이런 그림만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산수화.
근데 이제 김홍도는 그런 인물화나 산수화 중심의 그 정해진 그림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제 다양한 풍속을 그림으로 담아냈죠. 그죠? 뭐 씨름하는 아이들, 씨름하는 풍경, 뭐 서당 풍경, 그죠? 그 다음에 목욕하는 장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전통적인 그림의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죠. 그림도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그림을 더 높이 평가해? 누구의 그림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봐,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화를 우리 그림의 전통이라고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례들, 앞서 또 누구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통의 본질에서 연함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건대 결국은 자, 여러분, 일반화시켜 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봐. 자, 이거 합해서 일반화시켜봐. 그러면 전통은 옛 것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럼 결론이 이제. 결론! 자, 앞서 전통의 본질과 전통의 계승 사례를 살펴보니까 전통은 결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단순한 그저 옛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여러분?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되묻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뭐라고 해, 지금? 전통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전통, 고리타분해, 낡았어, 국수주의적이야, 배타주의적이야, 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결론 보세요, 결론. 자, 마지막 결론. 자, 이런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결코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그렇죠? 오히려 전통은 뭘 가지고 있어, 여러분? 왕성한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겠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전통은 왕성한 창조적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주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게 추론하기야. 그죠? 어떤 주장을 주고 그에 적합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사례 추론하기. 그럼 어떤 사례를 추론할 수 있겠어? 예컨대, 자, 원래는 우리 전통이 아니었으나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현재 우리 문화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렇죠? 김치. 사실 여러분, 매운 김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매운 김치는 사실은 우리 문화의 전통이 아니야.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김치를 삼국시대부터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들어온 게 언제야? 임진왜란 때 이후야, 여러분. 그죠? 사실은 그건 우리 전통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뭐 한 거야? 우리가 재탄생시킨 거잖아, 그치? 그죠, 여러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실학은 중국 고증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중국 고증학이 한국 철학으로 흡수돼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철학으로, 그죠? 가장 조선다운 철학으로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야, 그게? 전통의 창조적 정신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그러니까 글쓴이가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특징. 그죠? 내용 전개 방식이 있단 말이야. 뭐 어떤 방식 쓰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크게는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뒤에 가서 무슨 방식 썼어, 여러분? 해결하는 전략을 쓴 거지, 그쵸? 그리고 작게는 세부적으로는 아까 뭐야? 전통의 본질을 밝히려고 인습과 유물과 뭐 했어, 여러분? 이거 비교하고 대조했지, 그치? 또 구체적인 뭘 제시해주고 있어? 사례, 그쵸? 예시 제시해줘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을 쓴 거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방식 써서 봐봐. 여기 사례 1 세종의 훈민정음, 사례 2 원효의 불교, 사례 3 김홍도의 그림. 오케이. 그래서 전통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어라고 일반화시켰어.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여러분. 이런 방식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일반화하기. 또는 사례 가지고 일반적인 진리 찾는 것 귀납적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전개 방식 또는 일반화하기 방식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배웠던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조직하기 방식인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